환자, 목이 좀 아파요. 의사, 이걸 좀 먹어보세요. 요즘 인기 있는 미라가루입니다. 환자, 먹으니까 더 안 좋아요. 의사, 그럼 할 수 없네요. 몸에서 피를 좀 뽑아야겠어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돌팔이 의학의 역사, 저자 리디아 강, 더봄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부제는 엉터리 만병통치약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매혹과 공포, 조금은 어둡고 용이 주도한 유머로 때론 믿기조차 힘든 인류의 의료사고의 역사입니다. 기괴한 약에서부터 너무나 위험한 치료까지 67가지가량의 치료법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엉터리 치료를 읽다 보면 헛웃음까지 나옵니다. 의학과 과학에 대한 무지로 더 나쁜 치료 결과를 내는 경우도 허다한 게 의학세계사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의 치료약에 대해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엉터리 의학의 역사가 당시에는 주류 의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주류 의학이 훗날에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진리라고 생각하는 의학상식이 먼 훗날 엉터리 믿음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자 소개, 리디아 강. 컬럼비아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 의대를 졸업했다. 뉴욕시 벨뷰 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쳤다. 소설가로 데뷔해 컨트롤, 촉매, 11월의 소녀, 아름다운 독약의 저서가 있다. 책의 큰 목차, 일부, 원소들, 주기율표에서 가져온 처방, 2부, 식물과 토양, 자연의 선물, 3부, 도구들, 점이기, 썰기, 적시기, 그리고 짜내기, 4부, 동물들, 소름 끼치는 벌레들, 시체들, 인체의 치유력, 5부, 신비한 힘들, 파동, 빛, 그리고 전기. 이제 책의 본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은 돌팔이로부터 자유로운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믿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부활하려면 온전한 육체가 있어야 했는데 그들이 미라를 만든 것은 이 때문이다. 처음에는 왕과 귀족들만 미라가 될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인들도 미라가 되려 했다. 그 결과 만들어진 미라의 수는 어마어마하지만 지금껏 남아있는 미라는 극히 일부다. 그 많은 미라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놀라지 마시라. 그 미라들은 약재로 쓰였다. 어느 순간부터 미라에는 사람을 치료해주는 신비한 효능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퍼진 것이다. 시중에선 잘게 갈린 미라 파우더가 팔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효과를 본 이는 거의 없었을 테지만 미라에 대한 수요는 점점 치솟았다. 한몫을 잡으려는 약재상들이 이집트로 몰려갔다. 카이로에 있던 무덤들은 도굴됐고 미라들은 토막난 채 유럽으로 실려갔다. 미라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거린, 나환자, 전염병 희생자의 사체를 미라로 위조해 파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니, 미라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걸 갈아서 먹느냐고 하겠지만 이건 그리 오래된 과거도 아닌 18세기 후반까지 벌어진 일이었다. 방혈요법을 들어보았는가? 아파 죽겠는 사람이 병원에 오면 일단 피를 뽑았고 그래도 안 좋아지면 또 피를 뽑았다. 1799년에 죽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방혈요법의 희생자였다. 인후염이라는 바이러스 질환을 앓고 있었으니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았을 테지만 워싱턴은 끝내 의사를 집으로 불렀다. 아는 치료법이라곤 피 뽑는 것밖에 없었던 의사는 워싱턴의 피를 뽑기 시작했다. 사람에겐 총 5리터의 피가 있는데 이 중 30% 정도를 잃으면 목숨이 위험하다. 의사가 워싱턴에게서 뽑은 피는 2리터. 이 정도면 죽는 게 당연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치료가 시행된 이유는 도대체 뭘까? 2세기경 유럽 의학 최고의 의사였던 갈레노스의 사체 액설이 근거였다. 인간에게는 혈액과 점액, 담즙 등 4가지 체액이 있으며 이들 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병이 생긴다. 그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피를 뽑아야 한다. 점액이나 담즙을 뽑지 않고 주야장천 피만 뽑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방혈요법은 정말 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았으리라 추측된다. 나중에는 방혈을 위해 거머리까지 동원했다니 그 시절에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다. 물론 방혈요법으로 병을 고친 사람도 있었을 테니 이 요법이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시행될 수 있었을 텐데 내 생각엔 그건 피를 더 뽑히면 죽을 것 같으니 좋아졌다고 말하고 도망친 사람들 같다. 우리는 의학이 제법 오래된 역사를 가졌고 그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의학이 제 모습을 갖춘 건 10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이전까진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무수히 죽였다. 나름의 사정은 있었다. 환자가 왜 아픈지 알지 못했고 원인을 안다 해도 치료법이 없었으니 말이다. 지금처럼 공장에서 약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 시절, 의사들이 기댈 곳은 각종 식물이나 기원이 불분명한 민간요법이었다. 어떤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 모든 병에 그 치료법을 적용시켜봤고 안 듣는다 싶으면 또 다른 치료법을 찾아 나서야 했다. 지금 우리는 소위 돌팔이 의학과 완전히 결별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돌팔이 의학의 역사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학의 역사가 수많은 시행착오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고, 둘째,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을 먹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 수 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현대의학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수은. 역사 속에서 불멸의 존재가 된 링컨 역시 수은의 희생자로 살고 있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링컨은 감정의 기복, 두통, 변비에 시달렸다. 1850년대에 보좌관 한 명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링컨은 늘 토할 것 같은 두통에 시달렸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면 파란색 알약인 청괴를 먹었다. 구토를 유발하는 두통은 담즙 분비 이상에서 비롯된 두통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담즙이 흐를 수 있도록 배설을 많이 하면 치유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신비한 청괴란 무엇일까? 순수한 액체 수은에 감초 뿌리, 장미수, 꿀, 설탕을 섞어서 제조해서 말린 후추 열매 크기의 알약이다. 액체 상태의 수은은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약사들은 액체 구슬을 두들겨 부수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그 공격적 효과를 억누르는 솜씨를 부렸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과격한 방식 덕분에 수은은 장 내부에서 더 쉽게 흡수되었다. 덕분에 그 알약을 먹고 나면 링컨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링컨의 변덕스러운 행동과 더불어 분노가 뒤섞인 우울증, 발작, 불면증, 몸의 떨림, 걸음걸이 문제에 대해 여러 설명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이론적으로 수은의 독성 탓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또한 내장기관 과민증에도 시달렸던 것 같다. 알약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링컨도 마침내 자신의 상태가 회복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 같다. 백악관에 들어간 이후로 알약을 복용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하마터면 너무 늦을 뻔했다. 수은에 중독되어 병적으로 변덕스러운 지도자가 남북전쟁 때 나라를 이끌었을 것을 상상하면 끔찍하기만 하다. 비소를 끄는 마르크스, 그만둘 수 없었던 다윈. 비소는 고대로부터 약으로 사용되었다. 피부 표면을 괴사시켜 제거하기 위한 약이었다. 건선과 같이 피부 표면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피부병에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궤양이나 습진 같은 피부병에도 두루 사용되었다. 환부에 살짝 바르는 것뿐이라면 크게 해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혹은 오랫동안 사용하면 만성 비소 중독에 걸릴 수 있다. 역사상 약효가 있는 많은 것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소도 약효와는 전혀 상관없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온갖 증상에 사용되었다. 발열, 위통, 속쓰림, 류마티즘은 물론 일반적인 강장제로도 이용된 것이다. 1786년에 제조된 파울러의 무약은 비산칼륨 1% 용액에 물과 구별하기 위해 라벤더 향을 섞은 것이었다. 이 약에는 매독,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수면병을 치료하고 말라리아 해열제로도 쓸 수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이 약이 몇몇 피부 질환을 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음을 알고 있던 의사들은 악성 종양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1818년 의약품 해설서에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상세히 상표의 절반가량 독성에 대한 경고와 해독제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불행하게도 이 설명으로 채워져 있음을 주목하라. 약의 효능은 일정 기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활력을 북돋우는 건강 강장제라고 하였으나 파울러의 무약은 모두 허풍일 뿐 실체가 없었다. 비소를 복용하면 얼굴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뺨이 붉어지면서 일시적으로 화사하고 건강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은을 비롯한 다른 많은 약물과 마찬가지로 비소의 독성으로 인해 설사 같은 위험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 약물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대에 이르러서는 실험실에서 정밀 검사와 관찰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약이 작용을 하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비소가 들어있는 제품들은 19세기 전반에 걸쳐 널리 자유롭게 꾸준히 사용되었다. 피부에 바르거나 관장용으로도 사용되었고 직접 먹기도 했다. 선호되는 한 가지 방법은 빵에 비소를 넣어서 빵약을 만들거나 후추와 함께 먹는 것이었다. 또한 주사를 놓거나 증기로 흡입하기도 했다. 입덧에 비소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비소로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질병은 무한했다. 뱀독, 구루병, 숙취로 인한 구토, 그 모든 증상을 비소로 치료할 수 있었다.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 1948년에 토랄드 솔먼이 쓴 약학서에 의하면 파울러의 무약과 비소는 여전히 변하기 쉽고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워서 유익하기도 하고 해롭기도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칼 마르크스는 비소 사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정신을 너무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찰스 다윈 역시 파울러의 무약을 복용한 탓에 비소 중독에 시달렸던 것 같다. 비소를 장기간에 걸쳐 복용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검게 되는데 햇볕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구릿빛인 다윈의 피부를 보면 비소 중독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당신의 분비샘에 방사선을 쬐세요. 국부보호대와 자약으로 의학계에서는 방사선을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라듐을 환부에 직접 바르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라듐이 부신과 갑상선과 같은 내분비 계통을 자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신체 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이온화한 방사선, 즉 엑스레이나 감마선 같은 이온화 방사선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활기를 되찾게 하고 싶은 신체 부위 어디에나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든 보호대 같은 것인데 라듐이 함유되어 있고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었다. 이 기구의 이름은 라디엔도 크리네이터이다. 내분비선을 이온화하는 감마선이 발생하는 기구다. 내분비선에 방사선을 쬐면 호르몬 생성이 촉진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기구는 심지어 활력을 잃은 음경에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보호대의 형태로 음낭 밑에 착용할 수도 있었다. 1924년에 베일리라는 발명가는 미국 화학협회 앞에서 라듐의 의학적 가능성이 아주 희망적이라는 연설을 하면서 자기 경력의 절정에 이르렀다. 베일리는 방사선을 쪼이거나 혹은 이온화시키는 것으로 라듐은 내분비선의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으며 노인과 쇠약한 사람들에게 광채를 되찾아준다고 했다. 그는 덧붙였다. 라디엔도 크리네이터로 경험한 명확한 임상적 결과에 만족한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치의 이온화 방식은 분명히 그리고 예외 없이 노화의 과정을 지연시키고 인생의 태양이 기나긴 밤의 보랏빛 그늘 속으로 잠겨가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정상적인 힘과 기능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주름진 얼굴, 헬스칸 얼굴, 흐릿한 눈, 무기력한 걸음걸이, 불완전한 기억, 아픈 몸의 파괴적인 효과, 이 모든 것은 내분비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결과이다. 베일리가 라듐과 분비샘의 관계를 주목한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다. 콜로라도주의 덴버에 근거지를 둔 홈프로덕트라는 회사는 동물의 분비샘으로 만든 알약과 기력이 쇠해서 좌절한 남성들이 기쁨에 차 활력에 넘치도록 돕는 강장 치료제인 라듐 보충제를 결합하는 악마 같은 발상을 했다. 라듐을 복용하는 불운한 경험을 했던 남성들은 확실히 무엇인가가 넘쳐 흐르기는 했다. 그 라듐 보충제는 좌약이었기 때문이다. 라듐 좌약. 환자들은 말 그대로 엉덩이에 라듐을 꽂아 넣었다. 내과 의사와 담배 사업의 밀월. 19세기부터는 담배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다. 1811년 영국 과학자 벤 브로디는 니코틴이 심장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828년에 연구자들이 니코틴 알칼로이드를 분리하였고 니코틴이 뇌와 신경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관찰하였으므로 담배라는 식물에 대한 의학적 평가가 낮아지기 시작했다. 20세기 초반이 되자 흡연이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는 염려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담배 회사들은 놀라서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의사들과 강력한 동맹을 맺었다. 일반 대중과 마찬가지로 자주 흡연을 하는 의사들은 담배를 피우는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장난으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밝혀낸 연구 결과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특히 흡연 습관이 있는 의사들이 지지의 대가로 담배를 제공받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 담배회사의 성공적 캠페인을 필두로 의사들은 잡지 속 화려한 담배 광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1930년에 새롭게 경쟁에 뛰어든 필립 모리스 회사는 자사의 담배가 흡연으로 인한 코와 목의 자극을 완전히 없애주는 품질 향상을 이루었음을 의사 집단이 발견했다는 대대적이고 성공적인 광고로 이름을 날렸다. 그 광고 하나로 필립 모리스사는 주류 브랜드로 올라섰다. 담배 피우는 의사들이 등장하는 광고의 열풍은 RJ 레이놀즈 담배 회사의 의사들이 가장 많이 피우는 담배 카멜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1946년부터 1952년 사이의 카멜 광고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의 결과로
이 슬로건을 이끌어갔다. 실제로 설문조사는 RJ 레이놀즈의 자회사인 윌리엄 에스티사에서 시행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들은 의사들에게 무료로 카멜 담배 한 상자를 제공한 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담배 브랜드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피뽑기 방혈 1791년 8월 35의 병약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추도미사용 진혼곡을 작곡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체중 감량, 빈혈, 두통, 실신 같은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던 모차르트는 자신의 진혼곡을 작곡하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편집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몇 주일이 흐르자 단순히 우울증만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 11월에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되었다. 격렬한 구토와 설사, 관절염이 그를 덮쳤고 손과 발의 부종으로 인해 작곡을 할 수 없었다. 그가 사랑하던 카나리아의 노랫소리도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독살당하는 중이라고 확신했다. 유행하던 치료법 중 하나인 방열법을 시도했으나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모른다. 생의 마지막 주에 그가 4파인트, 대략 0.5리터 이상의 피를 흘려보냈으리라고 추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로 인해 그의 체력은 눈에 띄게 쇠약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24시간 뒤에 모차르트는 사망했고 묘비명도 없이 매장되었다. 부검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그의 진정한 사인을 알지 못하지만 많은 이들이 방열법이 비범한 천재의 종말을 재촉했으리라고 확신한다. 전두엽 절제 수술과 좀비. 어느 날 프리먼은 부엌 서랍을 뒤지다가 얼음 송곳을 발견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완벽한 도구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날카롭지만 너무 날카롭지는 않다. 강하고 굵기도 적당하다. 모니스의 루커톰은 잘 부러졌고 버터 같은 외과의사가 집도를 해야 하는 성가신 부분이 있었다. 프리드먼은 그런 복잡한 문제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얼음 송곳 진두의 실제술이 시작되었다. 전기충격 요법으로 환자들을 무의식 상태로 만든 다음 프리드먼은 눈꺼풀을 들어 올려 얼음 송곳을 집어넣고 망치로 살짝 두드려 안구 위를 감싸고 있는 얇은 뼈를 뚫어서 뇌 조직으로 진입했다. 보통 여기에서 멈추고 그는 사진을 찍었다. 그는 얼음 송곳을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빙빙 돌리며 움직였고 그러고 나서 다른 쪽 눈을 통해 똑같이 수술했다. 환자는 눈 주변이 너구리처럼 멍이 든 상태로 수술실을 떠났고 더 조용히 처신하게 되기를 바랐다. 예전 파트너였던 와츠는 자신이 이제 수술실에 필요한 존재가 아님을 알고 분노했다. 그러나 프리먼은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전두엽 절제술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 각지에 자신의 기적적인 치료법을 선전하면서 말이다. 그는 심지어 여행 도중에도 수술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춘 로보토모빌이라고 불리는 자동차도 마련했다. 그는 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자신의 환자들을 전리품이라고 불렀다. 오, 그런 오만함이라니. 그렇지만 프리먼에게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뇌 조직을 절개하고 휘저어서 정상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의사들은 미국 의사협회의 회의장에서 그를 신랄하게 공격했다. 어떤 의사는 나중에 한탄했다. 이 수술의 결과 좀비가 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무척 괴롭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두엽 절제술이 그것으로 치료받은 사람보다 정신질환자를 더 많이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는 정신질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뒤
완전히 무능력하게 되거나 뇌출혈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더 많았다. 여성 환자들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다.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들까지 전두엽 절제를 받았다. 가장 어린 아이는 겨우 4살이었다. 로즈메리 케네디처럼 골치 아픈 친척 혹은 지능이 낮은 아이 혹은 특별한 기질을 지닌 사람들이 전두엽 절제술의 대상이 되었다. 프리먼은 1967년 수술 도중에 여성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전두엽 절제술을 그만두었다. 오늘날의 신경외과 수술은 과거의 두개골 천공 수술과는 전혀 다르게 섬세하게 조절되고 권위가 있으며 정확한 과학이다. 오늘날 뇌의 복잡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의 발전,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치료사와 약물 투여에 축적된 경험이 정신의학을 발전시켰다. 수술은 존재하지만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다행히도 얼음 송곳은 영원히 사라졌다. 외과 의사 그리고 불결한 위생. 모두들 실생활에서나 TV로 현대의 수술실을 흘낏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철저하게 살균한 반짝이고 예리한 장비들, 한 번만 써도 소각하도록 되어 있는 마스크와 장갑들도. 그러나 극장처럼 관람할 수 있던 19세기의 수술실은 역겨웠고 사람들 역시 그런 것을 선호했다. 1800년대 초기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수술이 시행된 수술실 침상은 혈액과 고름으로 거의 검은색이 될 지경이었다. 수술용 장갑은 착용하지 않았다. 아니,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도구들은 기껏해야 물로 헹굴 따름이었다. 외과 의사들은 손도 거의 씻지 않았다. 수술복은 어땠을까? 핏자국이 몇 겹으로 굳어서 뻣뻣해진 것이 유능한 외과 의사의 상징이었다. 심지어 외과 의사 자신도 병원과 의과대학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피해갈 수 없었다. 제이콥 콜레츠카 교수는 1847년 사체를 해부하다가 손가락을 잘려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1840년 비엔나 종합병원의 의대생들은 사체를 해부한 뒤 손도 씻지 않고 곧바로 산부인과 병동으로 오곤 해서 임산부 3명 중 1명은 산옥열로 사망하게 만들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산파 문화생들이 운영하는 병동의 사망률은 3% 정도였다. 의대생들이 병동을 옮겨 다닐 때 그들이 손에 묻은 박테리아 때문에 사망률이 가공할 정도로 치솟았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의사 이그나츠는 제멜바스 병원 직원들에게 간단하지만 놀라운 지시를 내렸다. 비누와 염소 용액으로 손을 씻으라는 것. 그러자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무도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19세기의 조셉 리스터는 미생물학자인 루이 파스테르의 병균 이론을 바탕으로 소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외과 수술에 혁명을 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박테리아라는 개념을 비웃었다. 에든버러 대학의 교수는 코웃음을 쳤다. 그 작은 짐승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있나? 또 다른 외과 의사는 주장했다. 리스터의 치료법이 근거로 했다는 파스테르의 이론은 오류라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의 경우 주치의가 리스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가필드가 가벼운 총상을 입었을 때 의사들은 손과 도구를 씻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검사했다.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의사들은 여전히 씻지 않은 손으로 상처를 살펴보았다. 몇 달 뒤 1881년 가필드는 감염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얼마 후 대중에게 공개되던 수술실과 더러운 바닥이 사라졌다. 청결과 손 씻기, 외과 수술용 장갑이 관례가 되었다. 숨겨진 엉터리 의학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리디아 강의 돌팔이 의학의 역사를 읽어드렸습니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